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떤 마을을 기괴한 웅신 전설. A 마을은 배산임수의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춥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이다. 그래서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꽤나 번창했었다고 한다. 특히 마을의 특산품으로 곰 모양의 조각상이 유명했다. 그러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보니 지금은 성공을 위해 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젊은 사람들이 다들 도시로 이주하게 되어 이제 겨우 7가구 정도밖에 살지 않는 대표적인 고령화 시골 마을이 되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알파벳 C 모양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볼 수 있는데 이 산은 외적이나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로 알려져 왔고 좋은 땅을 보살펴주는 곰이 산다는 전설로 인해 웅신산이라고 불린다. 마을 특산품의 조각상이 바로 웅시를 본떠 만든 조각상으로서 실제로 웅시를 본 어르신도 몇 분 계셨다고 한다. 우리 할머니도 그 몇 분 중 한 분이다. 배경은 이 정도의 설명으로 충분한 듯하니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중학교 여름방학 때 난 할머니 댁에 일주일 정도 있었던 적이 있다.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로 바쁘기도 했고 모처럼 여름방학이니 시골에서 잠깐 지내봐라는 아버지의 권유에서였다. 여긴 컴퓨터도 게임기도 없다. 그나마 있는 TV는 채널 변경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KBS1로만 고정되어 있었으니 젊은 세대인 나로서는 최악의 조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흥미를 끌만한 게 없나 하고 집안 이리저리를 돌아다니다. 텔레비전 위에 장식된 곰 조각상이 일반적인 곰이랑은 다르게 생겼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다. 전체적인 외형은 곰인데 사람처럼 한복을 입고 있고 상투를 틀고 있으며 비정상적으로 꼬리가 길게 묘사되어 있었다. 할머니, 이 곰 이상하게 생겼네. 곰인데 한복을 입고 있고 꼬리가 엄청 길잖아.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냐? 어린 손주의 말에 할머니는 인자한 표정으로 웃으시며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좋았던 나는 딱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때 한창이었던 나는 슬슬 조미조미 쑤셔서 집안에서만 놀 수가 없었다. 밖에 나가면 논, 밭, 개울, 산밖에 없지만 도시에서 살던 나에게는 모험심이 발동할 만한 훌륭한 배경으로 손색이 없었다. 할머니는 수시로 함부로 산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만 할머니가 잠깐 밭에 풋고추를 따러 갔을 때 나는 이때가 기회다 하며 모험을 결심했다. 동네 길가의 작은 나무를 꺾어 만든 칼을 양손에 쥐고 영웅이 된 양 이리저리 휘두르며 할머니 집 뒤편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다. 여름이라 그런지 식물들이 많이 자랐고 반바지를 입은 채 올라가서 한 걸음 한 걸음에 이름 모를 들풀들이 장단지를 간지럽혔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싱그러운 풀내음이 그저 좋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논밭과 대나무 숲을 지나 탁 트인 공간의 끝이 보였다. 걸어온 오솔길은 빼곡한 소나무들로 인해 빛이 통과하지 못하여 한층 그늘이 진 어둡고 큰 숲을 통과하고 있으며 그 숲은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인상이 강하게 느끼게 했다. 딱 그 숲만 다른 종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분위기가 달라 보였다. 그때 내 본능을 믿고 그쪽으로는 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 숲속 입구에 사슴벌레 한 마리가 나무에 붙어 있다가 안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흥분한 탓에 따라 들어가긴 했지만 얼마 못 가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한여름이지만 그 숲은 무척 쌀쌀했으며 저녁처럼 어두웠다. 방향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괜히 사람들이 산속에서 조난당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산으로 보이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나는 내 마지막 희망인 엑스칼리버를 꼭 쥐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숲에서 나가는 길을 찾고 있었다. 그러는 도중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물 흐르는 소리를 찾아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숲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상식이 머릿속에서 번뜩였고 나는 내 위기 탈출 능력에 감탄하며 물줄기를 찾아 나섰다. 줄줄줄. 어느 정도 걷다 보니 저 멀리서 물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나는 반가운 나머지 무작정 그 소리를 향해 달려갔다. 샌들의 작은 돌이 기어 발바닥이 아파 잠깐 멈춰 섰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염없이 달려갔다. 있다. 찾았어. 나는 보물을 찾은 것처럼 흥분하며 소리쳤다. 처음으로 스릴 넘치는 모험을 한 듯한 기분에 마음이 들뜨게 되었다.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계곡의 작은 폭포에서 물줄기가 힘차게 떨어지고 있었고 그 아래 둥근 물 웅덩이가 섬녀탕같이 보기 좋게 자리하고 있었다.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나도 모르게 물가를 향해 기세 좋게 뛰어내려왔다. 그 후 주위를 둘러보니 물 웅덩이의 가장자리에는 위험있게 생긴 큼직한 동굴 하나가 눈에 떡하니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동굴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동굴 앞에서 거위처럼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대한 동물이 나를 살기 어린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람 같지만 저렇게 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몸을 펼치면 3m 정도나 될 정도로 거대하다. 그리고 온몸에 검은 털이 나 있는 곰의 형상을 하고 있다. 입쪽을 보니 하얀 뭔가를 물고 있다. 사람 팔뚝이다. 나는 기겁했지만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그 짐승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뚝 하나를 물은 채 계속해서 나를 주시하고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에 숨이 막혀온다. 살짝 다리를 움직여 뒷걸음질을 치니 그놈은 슬그머니 나에게 한 걸음 다가온다. 그리고는 팔 하나를 질겅질겅 씹으며 날카롭게 노려본다. 그것이 뜯긴 팔을 씹을 때마다 신경이 눌러져 손가락이 움직이는 광경은 참으로 기괴하고 끔찍하다. 예전에 불도그에게 쫓겼을 때도 기싸움에 져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공격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단지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저 짐승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키는 것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어린 나에게는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런 시간. 1초 1초가 뇌리에 강력하게 새겨지는 듯한 강렬한 긴장 상태에서 나는 오직 기적만이 생기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 녀석이 등 뒤에 있던 뭔가를 내 쪽으로 휙 던졌다. 작은 바위가 정확히 내 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고 있었고 이런 저걸 맞으면 난 그대로 죽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잠깐. 근데 날아오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 젊은 여자의 머리였다. 초점 없는 눈을 한 머리통이 회전을 할 때마다 나와 눈을 마주치는데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그리고는 그 머리통이 내 가랑이 사이로 툭 떨어진다. 으아, 살려줘. 난 기겁하며 고함쳤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온몸이 경직될 듯이 사한 또 다른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다. 내 앞에는 날 계속해서 노려보던 짐승이 사라진 것이다. 부스럭부스럭. 머리 위에서 나무 잎사귀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반사적으로 위를 바라본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며 난 기절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이곳은 어두침침하고 습하며 고약한 썩은 내가 진동한다. 그리고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지독한 두통이 내 머릿속을 송곳처럼 찌른다. 아무래도 난 공격당한 그 길로 동굴에 끌려 들어온 것 같다. 주변을 보니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뼈다 귀와 살점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고 빗물로 고인 웅덩이까지 있었다. 더 이상 충격적인 것을 봐도 무덤덤해지는 나 자신이 무서워졌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빨리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슬그머니 도망가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 뭔가가 나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녹이 쓴 붉은 철사로 만들어진 족쇄가 다리에 차여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어 어떻게든 도망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온 힘을 다해 철사를 풀어 제꼈다. 무리하게 발을 빼느라 살짝 긁혀 피가 나긴 했지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는 빛이 보이는 입구 방향으로 조심스레 기어 나갔다. 살금살금 최대한 그놈에게 들키지 않게 신중하게. 그러자 갑자기 등 뒤에서 엄청난 바람과 동굴이 울려 매이리가 칠 정도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가고 싶으면 그것을 내놓아라. 귀가 멍해질 정도로 큰 소리에 놀라 나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그 말의 의미를 추측해봤다. 그것.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것이라면 도대체. 도망가고 싶으면 그것을 내놓아라. 다시 한번 사자우 같은 엄청난 음성이 들려온다.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놈은 결국 어둠 속에서 기척을 보였다. 없다면 너를 뜯어먹어 주마. 쿵쿵쿵 한 걸음 한 걸음에 땅에 올려 엎드려 있는 내 배가 아플 지경이다. 이대로 죽는구나. 엄마, 아빠, 할머니 다음 생에선 말 잘 들을게요. 눈을 꾹 감고 모든 걸 체념한 순간
입구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웅신님, 웅신님, 이걸 받아가시고 제 손자를 살려주십시오. 할머니. 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뜩 들었다. 그리고는 저 멀리 입구에서 실루엣만 보이던 할머니는 동굴 속으로 뭔가를 던지셨다. 쿵, 쿵. 거대한 그놈은 나를 무시하고 지나치고는 던져진 그 물건을 가지러 갔다. 그리고는 그것을 주워 들고 이리저리 확인하더니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다. 돌아가라. 나 사는구나 하고 안도감의 긴장이 풀리며 나는 또 한 번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땐 할머니 방이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나는 왈칵 눈물이 났고 그대로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다음날 할머니에게 그 던져진 물건이 뭐냐고 물어보니 이곳 특산품인 웅신상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기 마을 사람들에게 웅신은 옛날부터 존재하던 마을 수호신이며 외지에서 침범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A 마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웅신상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해를 입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외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 올라갔다가 살해당하는 일이 잦아져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들을 위해 웅신상을 대량으로 만들어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마을의 상징이 된 것이다. 웅신의 존재는 함부로 퍼뜨려지는 것이 금기시된 부분이 있어 어릴 때 A마을에 살았던 아버지조차 웅신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의 당부로 인해 나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어딜 가든 웅신상을 챙기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다. 그날이 있고 10년이 지난 지금 난 성인이 되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 나는 동생과 함께 할머니의 유품과 빈집을 정리하기 위해 A마을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와 빨랫줄에 널려진 빨래 그리고 대청마루 앞에는 할머니가 아끼시던 고무신이 그대로 있다. 다만 바뀐 거라고는 할머니 방에 오래된 TV 위에 있었던 웅신상 대신에 도색이 군데군데 벗겨진 철제과자 케이스가 놓여있는 것 뿐이다. 다시 돌아와서 무섭지 않냐고? 그렇다. 무섭다. 세월의 흐름만으로 그날의 무서웠던 기억이 완벽히 잊힐 리 없다. 단지 더 이상 할머니를 볼 수 없다는 슬픈 감정이 그때 기억보다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잠시 잊힌 것 뿐이다. 그러나 지금 그 잊혔던 공포가 급격하게 그리고 솟아칠 정도로 되살아나고 있다. 잠깐 피곤해서 졸다 깼는데 동생이 1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게 된 이후로부터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난 서둘러 언제나 가방 속에 가지고 다니던 웅신상을 챙겨서 웅신산으로 향한다. 두 번째 이야기, 유산으로 남겨진 짓. 유산은 이승을 떠나는 사람이 필사의 마음을 담아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후손에게 남기는 것이다. 죽는 이의 노고가 담겨 있기에 더욱 뜻이 깊고 후손에게는 나름의 깨달음을 부여한다. 어느 산골에 위치한 한 마을. 이 마을의 집은 1층짜리 독채에 슬레이트 지붕을 한 낡은 집이 대부분이었다. 거주민들도 산골밭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누구도 자신들의 집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모두들 저마다의 생계수단을 통해 소박하게 사는 맛을 아는 분들이었다. 그런 마을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 분이 한 분 계셨다. 마을 제일 위쪽 산길에 사시는 나이 70의 박 할머니였다. 박 할머니는 마을 분들과 호물없이 지내고 마을 주변은 물론 마음씨가 친절하기도 하여 마을 누구도 박 할머니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라 박 할머니를 사모하는 할아버지들도 계셨다. 평소 채식을 즐겨 하시는 박 할머니는 외모도 몹시 고우셨고 말투도 나긋나긋하셨다. 그 점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들은 빼이신 거였다. 한적한 시골 마을, 허름한 집들 사이를 왕래하며 대화도 나누고 먹을 것도 집에서 가져와 나눠 먹는 박 할머니의 모습은 그 시골 마을의 활기를 불어주는 존재 그 자체였다. 물론 그런 박 할머니에게 걱정거리는 있었다. 본인에게는 자식이 2명 있었는데 첫째 딸은 수도 서울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읍내에서 결혼해서 보일러 공으로 일하다가 2년 전에 암에 걸려 1년간 암투병을 하다 죽고 말았다. 아들의 죽음을 박 할머니는 진즉에 받아들였다. 박 할머니의 걱정거리는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아들이 죽고 남은 며느리와 손자, 손녀였다.
며느리는 아들이 암투병 중에도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아들을 돌봤으며 그러는 동안에도 박 할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려고 매일 같이 찾아와 이야기 상대도 되어주고 음식도 같이 해먹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이 허망하게 죽고 난 뒤 막대한 병원비와 막막한 생계 문제가 며느리와 손자, 손녀에게 닥쳐왔다. 며느리는 결국 낮에는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목욕탕 청소를 하며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손자와 손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박 할머니는 첫째 딸에게 연락하여 돈을 좀 며느리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첫째 딸은 그간 밀렸던 막대한 병원비에서 절반만을 내주었다. 모두 내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지만 첫째 딸은 그러지 않았다. 동생이 죽었다면 옳게는 남이나 다름없었고 머지않아 재혼이라도 한다면 더더욱 도울 이유가 없었다. 애초에 그렇게 돈이 필요하다면 남자를 찾아서 재혼이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첫째 딸은 생각했지만 박 할머니와 며느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저 그게 첫째 딸의 최선이라고만 생각해 고맙다고 했다. 그러니 며느리의 어려운 살림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박 할머니의 유일한 걱정거리였다. 그런 어느 날 박 할머니는 첫째 딸에게 전화하여 용돈을 달라고 한 뒤 그 돈에서 생활비를 빼고 몽땅 시멘트를 구입했다. 이어 박 할머니는 시장에서 내다 판 나물값으로 빨간색 벽돌 몇 장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동네 할아버지들에게 자기 집의 벽이 너무 낡고 허름해서 벽을 벽돌로 고쳐서 다시 지으려고 하니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었다. 박 할머니를 마음에 두고 있던 할아버지들은 기겁을 하며 박 할머니 대신에 자신들이 나서서 고쳐주겠다고 했다. 집 한쪽 벽의 구석을 할아버지들이 젊은 적 기술을 총동원하여 낡은 시멘트 벽이 아닌 빨간색 벽돌 벽으로 만들어 주셨다. 시장에서 돌아올 때면 돈이 되는 대로 벽돌, 첫째 딸이 준 용돈으로는 시멘트. 그런 식으로 박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집의 벽을 빨간색 벽돌벽으로 조금씩 바꾸어 갔다. 1년이 다 되어가 추석 명절이 되어 박 할머니가 살던 집은 예쁘장한 빨간색 벽돌집으로 변해 있었다.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이고 집 내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허름했지만 겉모습만큼은 놀랄 정도로 깔끔하고 예쁜 집이 되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보내는 추석이지만 첫째 딸은 바쁘다며 집에 오지 않았다. 대신 평소 주던 용돈보다 많은 돈을 통장으로 붙여줬다. 반면에 며느리와 손자, 손녀는 슈퍼에서 파는 값싼 오렌지 주스 2병만 들고 찾아왔다. 박 할머니는 그럼에도 그 값싼 오렌지 주스를 금괴짝이라도 받은 듯이 기뻐하시며 며느리와 손자, 손녀를 환영해 주었다. 아가. 박 할머니가 그날 밤에 먼저 잠이 든 손자와 손녀 몰래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 이 집 가져라. 예. 너도 알다시피 내가 돈도 많이 없고 가진 거라고는 이 낡은 집과 이 집이 지어진 작은 땅밖에 없잖니. 판다고 해도 딱히 돈도 안 되고. 박 할머니의 생각은 이랬다.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이 집과 땅을 며느리에게 줄 생각이었는데 부동산에 알아보니 집과 땅의 가격이 너무 턱없이 낮았다. 그래서 값은 낮아도 조금이라도 예쁜 모습의 집을 주고 싶어서 나름의 리모델링을 시작하신 거였다. 며느리는 이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 감사합니다라고 연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 할머니의 집 리모델링은 그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천장의 슬레이트 지붕도 예쁘장한 새 골판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었다. 동네 이웃들의 도움이 컸다. 박 할머니의 계획을 알게 된 동네 할머니들도 벽돌이나 시멘트를 조금씩 사서 박 할머니에게 지원해 주었다. 그렇게 새해가 설날 즈음에는 천장은 물론 내부도 깔끔하게 새 단장할 수 있었다. 누렇게 물든 벽지 대신에 새하얀 벽지가 붙어졌고 창문도 새 창문을 달았다. 그렇게 박 할머니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예쁜 집이 되었고 처음 보는 사람은 부잣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이 심히 좋았다. 새해 설날 드디어 첫째 딸의 가족과 둘째 아들의 며느리 가족이 모두 박 할머니의 집에 모였다. 며느리 가족은 박 할머니의 리모델링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지만 첫째 딸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후 박 할머니가 집과 땅을 며느리에게 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첫째 딸은
박 할머니와 몇 차례 논쟁을 펼쳤지만 원래 집과 땅의 가치가 낮은 탓에 첫째 딸은 큰 인심이라도 쓰듯이 박 할머니의 의사를 따르기로 이내 결정했다. 박 할머니는 집에 이어서 집을 뚫은 허름한 담장을 반듯한 새 담장으로 바꾸고 흙으로만 덮여있던 마당도 자갈을 깔아 깔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모든 걸 꾸미는데 2년 가까이 걸렸고 그리고 나서야 박 할머니는 비로소 며느리와 손자, 손녀를 불러서 같이 살았다. 그러다 1년도 되지 않아 박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평소보다 피곤해하시며 일찍 잠이 드시고는 그대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셨다. 분명 자신의 하나뿐인 걱정거리가 풀렸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돌아가셨으리라. 그 얼굴은 절대로 죽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단지 기분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박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유언에 따라 집과 땅의 명의 변경을 며느리 앞으로 하려던 시기였다. 문제가 생겼다. 박 할머니의 집이 있는 쪽 일부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근처 땅값이 치솟은 거였다. 골프장이 들어선다, 콘도가 들어선다 말이 오가면서 첫째 딸의 귀에도 그 소식이 닿았다. 박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명의는 아직 변경하지 않았다. 그 틈을 노려 첫째 딸이 치고 들어왔다. 변호사까지 고용하여 법을 들먹이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첫째 딸 앞에 어려운 살림 가운데 있는 며느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저 첫째 딸이 지어준 적은 돈으로 다시 읍내 월세집을 구해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첫째 딸의 남편과 자식들은 반대했다. 그럴 이유가 있느냐. 벌써 2년 가까이 그 집에 산 사람들이니 살게 내버려둬라. 우리는 버리도 괜찮지 않으냐. 그런 양심의 호소를 했으나 첫째 딸은 듣지도 않았다. 장모님이 평생을 사셨던 집이랑 땅인데 그걸 팔려고. 아니 그래도 남한테 줄 수는 없잖아. 에이 그러면 명의만 우리 걸로 하고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이제부터 내가 거기서 편하게 살면서 노년을 보내려고 그런다. 왜? 첫째 딸은 그렇게 주장하며 젊은 아들에게 식당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남편과 함께 기어코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해 이틀도 안 되어 남편이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의 내용은 생각도 나지 않지만 밤중에 땀범벅이 되어 깨어나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결국 남편은 자기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며 아내에게 그냥 서울로 가자고 권했다. 하지만 박 할머니의 첫째 딸은 듣지 않았고 그 남편은 잠을 못 자니 점점 사람이 초췌해져 가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혼자서 서울로 가버렸다. 반면에 첫째 딸은 우리 엄마 집에서 사는 건데 뭐가 불편하냐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며 그 집을 계속해서 고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살기엔 불편할 텐데도 계속 그 집에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린 이유가 자기 엄마의 집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아내에게 하루에도 2번 이상 안부 전화를 했고 그때마다 첫째 딸은 집이 좋아서 편하다며 웃어댔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전화 통화를 하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활발함이 점점 줄어드는 걸 깨달은 그녀의 남편은 그게 다 아내 혼자건 시골에 살고 있는 탓이라 여겨 미안한 생각에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다시 그 시골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이 되어 그 시골집에 도착한 남편과 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예쁘던 집이 흉가와 다를 바 없는 몰골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골 저녁에 붉은 하늘을 받으며 산길을 진 곳에 위치한 그 벽돌집은 흡사피가 집 이곳저곳에 흙 뿌려진 것처럼 보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마당에 놓인 자갈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맨바닥을 드러내놓고 있었으며 잡초도 자라나 있었다. 아버지, 집이 상태가 왜 이래요? 글쎄다. 한 달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도둑이라도 든 거 아니에요? 일단 내 엄마부터 찾자. 남편과 아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안방에서 아내가 땅바닥에 일자로 똑바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부릅뜨고 입을 쩍 벌린 상태로 어걱 소리를 내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똥오줌을 지렸는지 역한 냄새가 다리 사이에서 풍겨져 나오고 있었고 전신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팔과 다리를 꼿꼿하게 뻗어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보, 엄마. 남편과 아들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있던 첫째 딸은 몸을 심하게 떨더니 입에 거품을 물며 기절했다. 이후 구조대가 출동했고
병원에서 박할머니의 첫째 딸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집의 상태가 이상했으므로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없어진 귀중품도 없었고 첫째 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탓에 수사는 그녀가 직접 집에 몰골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결론이 나버렸다. 갑작스런 전개의 아들은 물론 그녀의 남편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만 해도 멀쩡했던 아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장모님이 아내에게 천벌이라도 내리신 걸까?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하며 박 할머니가 아꼈던 며느리 가족을 찾아가 다시 그 집의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하며 아내가 했던 이기적인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박 할머니의 며느리 가족이 그 집에 다시 이사 오기 전에 남편은 아내의 짐을 챙기기 위해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여전히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 집. 남편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짐을 챙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만 했다. 가구와 전자제품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옷가지와 아내의 중요물품 몇 가지만 서둘러 챙기던 그때 남편의 눈에 안방 바닥에 놓인 아내의 다이어리가 들어왔다. 남편은 무심코 그 다이어리를 집어 펼쳐보았다. 남편이 악몽 때문에 더는 이 집에 못 있겠다며 혼자 서울로 가버렸다. 여기가 우리 엄마 집인데 무슨 악몽 타령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남편의 저런 행동을 보고 있자니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엄마도 속상해 하시겠다. 일기였다. 날짜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내용은 분명 남편인 자신이 떠나고 나서 쓴 걸로 보였다. 아내는 원래 일기 같은 건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시골에 혼자 있다 보니 쓰게 된 모양이었다. 남편은 다음 장으로 넘겼다. 자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우리 엄마를 와서 찾는다. 돌아가신 지 꽤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걸까?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하는 내 기분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엄마랑 친하게 지내셨던 분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또 다음 장으로 넘겼다. 또 오셨다. 그만들 하시라고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아닌 게 아니라 분명 어제도 오셔서 내가 설명했는데도 또 오신 거다. 내가 이름은 몰라도 얼굴 하나는 똑바로 기억하는 사람이다. 분명 어제 왔던 할아버지가 맞는데 또 왔다. 내가 화를 내니 그 할아버지는 이상하네. 내가 봤는데 이러면서 가셨다. 보긴 뭘 봐. 치매라도 걸리신 걸까? 밤에 자는데 어디선가 곡괭이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고 거실로 나가 현관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우리 집 마당에서 곡괭이질을 하며 자갈들을 치우고 있었다. 뭐야, 한밤중에 너무 무서웠다. 지금도 무섭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려고 대청소를 시작했다. 옷장 속 엄마의 낡은 옷들도 다 빨았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보았던 할머니의 옷차림이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옷이랑 비슷하다. 또 곡괭이질 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동네 할머니가 밤중에 우리 집 마당에다가 곡괭이질을 하고 간다고. 신고하기가 뭐해서 내 선에서 타이르려고 밤에 벼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깨졌다. 보니까 누가 마당에 있는 자갈을 던진 모양이었다.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해만 밝으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동네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남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다음 장으로 넘겼다. 글씨체가 급격하게 변해 있었다. 엄마가 있어? 다음 장으로 넘겼다. 계속 저 멀리서 엄마가 날 쳐다봐. 내가 마당에 있으면 저 멀리 길가에서 내가 집 안에 있으면 마당 입구에 서서 날 쳐다보고 계셔. 이게 무슨 의미지? 엄마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고 내가 만나려고 다가가면 계속 사라지셔. 이젠 어제보다 더 가까이 와 계셔. 내가 안방에 있으면 거실 문 너머에 서서 나를 바라보셔. 그런데 표정이 너무 무서워. 엄마가 아니에. 거실로 나가면 마당에서 날 쳐다보시고 마당으로 나가면 집안에서 날 쳐다보셔.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남편하고 통화 중에 이걸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미친 사람 같아서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 대체 왜 그래? 더 가까이 오셨어. 이젠 나랑 계속 5걸음 차이를 두고 계셔.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계셔. 아직도, 지금도.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이 무서운 얼굴로 나를 계속 쳐다보셔. 엄마, 엄마, 왜 내 옆에 붙어 계셔요? 말씀 좀 하세요.
무서워요. 나는 이제 엄마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일부러 엄마 눈을 피해서 엄마가 안 보이는 척하고 있어요. 엄마, 무서워요. 엄마의 얼굴이 점점 내 앞으로 오는 것 같아. 어제는 엄마의 얼굴이 내 얼굴 옆에 있어서 앞만 바라보면 안 보였는데 이제는 앞만 바라봐도 엄마의 두 눈이 보여. 엄마, 나 지금 쓰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다음 장,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아내는 남편의 생각이 거기까지 도달하자 남편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끼며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와 서울로 도망치듯이 가버렸다. 나중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 집에서 살게 된 며느리는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못된 첫째 딸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합심하여 골탕을 먹일 생각으로 계속 찾아가 박 할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묻고 마당을 파헤치고 창문을 깼다고 말이다. 그러면 지레 겁을 먹거나 불편해서라도 그 집에서 나가 살 줄 알았다고. 다만 왜 파헤쳐진 마당을 그대로 놔두거나 깨진 창문을 갈지 않았는지 경찰에 신고는 왜 안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들 하셨다. 어찌됐든 그 집에서 살게 된 며느리와 손자, 손녀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 힘든 세월을 보낸 끝에 빚도 다 갚았고 박 할머니의 손자는 곧 결혼도 한다. 박 할머니가 첫째 딸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 알지 못해도 손자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맞이해주던 박 할머니의 고운 모습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창문의 틈. 그 안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두려운 마음에 기피하게 되던 그 골목길. 초등학교에 다닐 시절이었어요. 단짝이기도 하고 집도 같은 방향이라 매번 같이 귀가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딱 일주일간은 저 혼자 집에 가던 때가 있었어요. 당시에 학예회 같은 행사에 그 친구가 수화를 하기로 했나봐요. 왜 그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에 맞춰 수화 배운 아이들이 무대에서 흰 면장갑 끼고 하던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아니었지만 마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런 흐린 날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늦은 오후 가방 어깨끈을 양손으로 잡고 별 생각 없이 혼자 귀가하고 있었죠. 여느 때처럼 그 녀석과 처음 발견한 모험가라도 된 것 마냥 매일같이 다니던 매우 협소한 지름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날은 이상하리 많지 걷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고 당시에 흔히 들리던 귀뚜라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저 고요함으로 가득한 골목만이 제 눈앞에 펼쳐지더군요. 정말 익숙한 곳인데 분명 어제도 지나가던 곳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뒤에는 공기가 찬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나를 제외한 모든 세상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낯설이 공포나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은 아닙니다. 아, 제가 왜 굳이 이 말을 꺼냈냐고요? 그날 처음으로 귀신을 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엇. 절대로 무서운 분위기에 휩싸여서 또는 그런 기분에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숙연했던 감정을 따로 말씀드려 봅니다. 해 떨어지기 직전이기는 하지만 아직 오후였으니까요. 그렇게 발걸음은 조금씩 더 좁아지는 골목길로 향했고 그 협소함이 절정인 부분은 성인 남성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지날 때였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다가 급속도로 등줄기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서늘함이 싸늘함으로 변하는 그 느낌은 난생 처음 겪는 기분이라 깜짝 놀라서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게 되었죠. 여전히 텅 빈 골목길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는 콘크리트 벽면의 조그만 아주 조그마한 창문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더군요. 그 집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던 폐가라고 들었는데 너무나 외진 곳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아무튼 그 창문은 딱 접시 크기만한 크기인데다가 빛이 들어오지 않아 안을 들여보아도 내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왜 그런 호기심이 들었는지 그 창문 안으로 고개를 넣어 안을 제대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뒤로 걸어갔지만 키가 닿지 않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벽을 잡고 가벼운 몸을 이용해 한쪽 벽은 등으로 한쪽 벽은 팔다리로 밀며 어떻게든 올라가서 얼굴을 들이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더군요. 냄새로 느껴지는 것은 곰팡이 냄새.
오래된 집의 시멘트 냄새, 아직도 생생히 생각납니다. 뒤이어 내 코에 무언가 닿아있는 얼음같이 차가운 그 무엇이 느껴지자마자 고개를 황급히 빼려고 하는데 그게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내 뒷목을 휘감고 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서서히 뒤로 가는 순간에도 코끝의 느낌은 가시지 않았고 안목이 거쳐질 때쯤 내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여자의 얼굴이었죠. 너무나도 길고 창백한 여자의 얼굴. 양쪽으로 한없이 째진 눈꺼풀 사이로 메마르고 건조한 누렇게 뜬 동공은 반쯤 힘이 풀린 상태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 코끝에 닿아있던 건 그 여자의 코끝이었습니다. 고개를 계속 뒤로 빼는 순간에도 그 여자도 딱 붙어서 따라오던 것이었죠. 그때서야 소리를 양껏 질러대며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고 때문에 벽에서 툭 떨어졌는데 고개를 최대한 젖혀 아까의 창문을 올려다 보았을 때는 그 여자의 목이 고무줄 마냥 축 늘어지며 천천히 머리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까지 보고는 저는 무릎에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정말 죽어라 달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는 언니. 아는 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잘 보고 꿈도 잘 맞는 그런 언니입니다. 이 언니에게 친하게 지내는 자매가 있었다고 해요. 그 자매를 만난 지 좀 오랜만인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대요. 꿈에서 언니가 그 자매의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자매 중에 동생이 침대에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깨우면서 나 놀러 왔다고 했더니 부스스 일어나며 왔어? 하는데 표정도 안 좋고 너무 슬퍼 보이더래요.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오랜만에 놀러 왔으니 밥이나 먹고 가라고 같이 부엌으로 나갔대요. 부엌에 그 집 어머니가 언니를 맞으며 배고프지? 밥 먹고 가. 하면서 김치를 내오시는데 제사상에 올리는 백김치를 접시 가득히 담아 내오시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순간 너무 불안하고 깨름칙해서 다음에 오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식탁에 앉아 등을 보이고 있던 그 동생이 언니 잘 가 하면서 몸은 그대로 있고 얼굴만 180도 돌아서 쳐다보는데 범붉게 변한 얼굴로 눈은 튀어나오고 혀는 뽑힌 모습으로 언니 잘 가 하고 손을 흔들더래요. 왜 사람이 목매고 죽었을 때 눈 출혈되어 나오고 혀가 뽑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언니가 꿈에서 깨자마자 동생이 죽었다는 걸 알고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이랑 참 친했었는데 정 떼고 가려고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것 같다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 할머니와 담배. 제가 고등학생 때 살던 집은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3층엔 우리 가족이, 4층엔 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함께 사셨습니다. 노할머니가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할머니는 저희 친할머니의 생모는 아니지만 친할머니를 한국전쟁 때 거두어서 키워주신 분이다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족 모두가 모두 노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 뻘이니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죠. 정확한 나이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100세가 넘게 사셨습니다. 친할머니는 당뇨로 몸이 좋지 않으셔서 거의 누워 계셨고 노할머니도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거동이 힘드셨습니다. 전 당시에 할머님들과 별로 살갑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분위기상 4층에 가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기도 했죠. 두 분이 다 잘 일어나지도 못하셨으니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두 분 수발 드느라 힘들게 지내셨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하면서 재롱도 부리고 했지만 머리 좀 컸다고 관심사도 다른 곳에 가 있고 친구들 만나랴 미술학원 다니랴 놀기 바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 정도였는데 어머니가 4층에서 계시다가 울상인 얼굴로 내려오셨습니다. 노할머니께서 이상하다고 무서움이 같이 4층에 가자고 하셨죠. 당시에 아버지는 출가 상태였고 누나는 독서실에서 있었고 집안의 남자라곤 저 혼자였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당황한 얼굴을 좀처럼 본 적이 없었기에 긴장을 하고 노할머니가 계신 4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4층에 올라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뭔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TV 같은 데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구워 먹는 오징어에서 시체 냄새가 나 싫어한다는 내용들을 종종 봤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비슷한 냄새였습니다. 순간 직감했죠. 아, 돌아가셨구나. 노할머니는 주무시듯 옆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전화기로 병원에 연락을 하셨고 저는 슬픔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노할머니 곁에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노할머니의 누워 계신 모습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바로 눕혀드리려고 했는데 몸이 이미 굳으셔서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아 계실 때는 기운 없고 약한 몸이셨는데 오히려 돌아가신 지금은 장정이 된 내 힘에도 꿈쩍도 안 하시는구나. 시신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근육이 경직된 느낌이 있더군요. 그 낯선 느낌의 노할머니의 죽음이 그제야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잠시 후 건물 앞에 응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요원은 아니고 장례일을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밤이 늦어서 그런지 혼자 온 데다가 나이가 꽤 있으셨습니다. 어쩌지 저쩌지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노할머니를 제가 4층에서 1층까지 업고 내려왔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뭔가 정신없이 절차를 받고 어머니는 공중전화로 작은 아버지들에게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곤 이제 어른들 오니까 걱정 말고 내일 학교 가야 하니 택시 타고 집에 가라고 저에게 2,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덤덤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이 없기도 했고 슬픈 감정이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아 맞다. 내일 학교 가야지. 얼른 가서 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나오려는데 복도에 담배 자판기가 보였습니다. 주머니에 2,000원뿐. 걸어가자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당시에 1,000원 하던 디스를 한 값 뽑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한방눈이 고요하게 내리고 있더군요. 늦은 밤이라 차도 한 대 없었고 적막하고 쓸쓸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 당시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요. 슬펐고 노할머니에게 무관심했던 저에게 화도 났고 하지만 눈앞은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눈을 맞고 집으로 터벅터벅 걷다가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아까 산 담배가 생각이 나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불이 없었습니다. 담배를 보니 문득 중학교 3학년 때 일이 떠오르더군요. 고입 연합고사를 보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있던 제게 노할머니께서 담배를 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되면 담배 피워보라면서. 전 눈이 동그래져서 할머니 저 학생이에요. 학생은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할머니는 옛날 분이셔서 그런 개념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면 장가도 갔다고 말하시고 나셨죠. 그때 생각에 피식 헛웃음이 났지만 이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 싶어 고개를 숙였는데 거짓말처럼 발밑에 라이터가 보였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덮여 있었지만 라이터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사실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기막힌 우연이라면 이건 그냥 할머니가 선물로 던져준 라이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을 업어준 증손주가 불이 없어 담배를 못 피우는 것이 몸에 안타까우셨나 보다.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곶감을 먹기 좋게 말려 어린 저에게 주시던 모습들. 찬빗으로 새하얀 머리를 빗으시고 비냐를 꽂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세기를 오롯하게 여자로 살아오신 분의 임종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그 100년의 긴 이야기들이 한방눈에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만감이 교차하고 많이 울기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신기하고 슬프네요. 6번째 이야기, 공동묘지. 우리 마을 어귀 산중턱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곳이 공동묘지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그곳은 공동묘지였고 지금도 공동묘지입니다. 동네에 초상이 나면 꽃상여는 늘 공동묘지로 향했고 어린 우리들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공동묘지까지 따라가고는 했습니다. 먹을 게 변변치 않았던 우리들에게 초상집 음식들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슬프고 마음 아픈 날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음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잔칫날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아, 공동묘지 가고 싶다 라는 말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또 초상이 났습니다. 3일 뒤 꽃상여는 또 공동묘지로 향했고 우리들은 또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음식이 담긴 통들을 머리에 입고 공동묘지로 올라와 상여꾼들과 같이 온 사람들을 위해 음식들을 주고
따라온 우리들에게도 음식들을 차려주었습니다. 산적의 돼지고기에 과자에 나물에떡에 정말 먹을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들은 허기짐에 허겁지겁 주워 먹었고 음식은 금방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른들이 먹고 있는 음식 주변을 뒤척거렸고 그럼 어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씩 먹고 싶은 걸 건네주셨습니다. 그렇게 관을 땅에 묻고 죄를 다지내고 나면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내려갔고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남은 음식들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싸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저 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홀로 공동묘지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우리와 마주치자 할아버지는 우리들을 쳐다보며 그래 음식들은 많이 먹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들은 네 라고 대답했고 할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쳐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공동묘지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다시 동네로 향해 걸어가는 누군가 한 명이 말합니다. 오늘 저 할아버지 초상날인데. 우리들은 그 말에 뒤돌아 공동묘지를 쳐다봤고 거기에는 아까 올라가던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도망가자라고 소리 지르며 동네를 향해 뛰어갔고 어른들에게 우리가 겪은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을 들은 어른들은 빨리 가기 아쉬워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가셨는갑네 라고 하시며 공동묘지 쪽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보고 너희들 귀신 봤으니까 오늘 목욕하고 밤에 잠자지 말어.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러십니다. 우리들은 집으로 가서 어린 마음에 어른들 말을 믿고 목욕을 하고 잠을 자지 않기 위해 불도 끄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강하지 못해 꾸벅꾸벅 졸다가 이내 잠이 들었죠. 그리고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꽃상여를 따라 공동묘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를 메고 있는 아저씨들이 안 보입니다. 깃대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안 보이고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안 보입니다. 상여랑 깃대들은 그냥 공중에 떠서 가고 있고 우리들만이 그 상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속이라서 그런지 우리는 거부감 없이 먹을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상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입구로 들어서서 상여와 깃발들이 들어가고 우리도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번에 봤던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무서운 얼굴로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묵었으니까 그만 묵고 이제 내려가라. 그리고는 짚고 있던 지팡이로 우리를 때리시는데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날 우리들은 약속한 듯 모두 알아누웠고 3일째 되는 날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같은 꿈을 꿨고 그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하니 어른들은 그 할아버지가 우리를 살렸다며 그 할아버지 묘지로 가서 고맙다며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초상이 나도 공동묘지를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동네 한 곳에 우리들을 위한 상을 따로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지금도 말합니다. 아, 공동묘지 가고 싶다.